이렇게 해서 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1880년, 81년 사이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무국 강병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인 아이디어를 좀 찾게 된 거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군사력 강화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군사력 강화에 크게 비중을 차지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1850년대 이후에 가장 먼저 막부가 했던 것이 병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전통 시대에는 무기가 활, 칼,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전래받은 화승총, 조총이라고 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근데 조총의 성능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산 총포를 구매를 해서 서양식으로 군대를 조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1881년도 5월 달에 창설을 합니다. 시범 삼아 창설하였기 때문에 총 80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무장한 총이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 체계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훈련을 맡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소총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미수어 통상조약 체결 당시도 그렇고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영어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도로, 철도, 함선 등을 구매해서 기기법, 조작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작법을 알려면 그게 다 영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영어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동문학이라고 하는 통역학교를 세우게 돼요. 동문학을 세울 것을 권고한 사람은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영어, 일본어, 서양식 산수, 과학 등을 처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82년도부터 86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다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 크게 확장을 하게 돼요. 유경공원은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도 영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출세하려면은 영어를 잘하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유경공원 학생이었어요. 현직 관료이면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똑똑했나 봅니다. 뭘 하나 가르쳐주면 상당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울 실력을 쌓아가지고 미국 공사관의 관료로 외교관으로 승진해서 미국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고종에게 상당히 신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80년대와 90년대 한국 근대화 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든 가난하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동문학이나 유경공원은 양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국민교육의 관점이 없는 거죠. 중국도 양모운동 전개 당시에 국민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라든가 상민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전근대적 봉건적 사고 의식을 일찍
좀 깨뜨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가게 되면 일본 사람들, 일본의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양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라든가 뭐 독일어라든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사람들을 유럽 대륙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80년대에 가게 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일 중에서 외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 나라가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기만 해도. 근데 지금은 혹시 어떤지 아세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 유명한 대학에 가장 많이 유학생을 파견하는 아시아 국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중국. 일본이 아니라 중국, 한국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잘 못해요. 일본 여행 가면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 그 영어 시키잖아요, 외국인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의 활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개방된 경제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 어떤 장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선교,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귀족들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배제학당이라든가 유아학당, 뭐 경신학 이런 다양한 미션 스쿨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10년 후 갑오개혁 이후에 한국 사회가 크게 바뀌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바뀐 사람들의 주역을 근대 교육을 받은 평민들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양반들이 아니라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상당히 괜찮았던 아이디어는 그 신문 발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유학생 파견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외국 유학생을 우리는 파견할 수가 없죠. 외교사절단도 지출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은 뭐냐면 그러면 한국에 학교를 세워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유경공원과 같은 제도이고요. 세 번째, 교육기관에서 졸업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학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몽시키려면 신문이라고 하는 수단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간을 해서 서양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조금씩 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4년 정도 운영하다가 한성주보가 폐간되거든요. 폐간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문 발행 비용이 계속 들지 않겠어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광고 수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의 일부를 신문 제작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들은 정부가 재정으로 투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구독료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발행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폐간돼요.
아주 중요한 개혁 시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게 1896년도에 독립신문이 서재필에 의해서 창간되면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전환국이라고 하는 화폐 발행 기관을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화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강도가 아주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단, 재정적인 수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신문 발행도 한 4년 발행하다 안 됐거든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도로 개설도 안 됐거든요. 항만도 안 되거든요. 증기선도 구매가 안 됐거든요.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개혁 자금을 충당하지라고 조선 정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외국으로부터 차관, 빚을 내면 되는 거죠. 대신 빚을 내면 우리의 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구가 전환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찍어낼 때 잘 찍어놔야 되는데 이게 악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 명목 가치가 100원이면 실질적 가치도 100원에 해당하는 지폐를 찍어내야 화폐가 유통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호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당일전, 조선 후기의 화폐가 상평통보였거든요. 상평통보의 다른 이름이 당일전이었어요. 당오전은 당일전의 5배 가치를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것도 대원군 시기에 그 재정 조달 방법으로 발행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일전에 100배 가치를 갖는다는 게 당백전이에요. 명목 가치는 그런데 실질 가치는 25%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일전을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이 당오전을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보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오전 발행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면서 개혁정책 자금을 이런 식으로 조달하는 거죠.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이 김옥균이었습니다. 서민경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조달받아서 그 돈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뭐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도 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조사했더니 10년 전에 1870년대 전반기에 토지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과세 대상을 일일이 다 파악을 다시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과세를 하는데 과세를 매우 고율의 과세를 합니다. 거의 착취적이라고 할 정도로 증증을 해버려요. 그 과세 자금을 가지고 개혁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는 차관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관 도입하면 주권을 양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지폐를 많이 발행을 해요.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를 극복을 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국민으로 받는 조세의 총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세도 많이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는 외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미국, 독일로부터 해외 차관을 거액을 조달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부과해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세예요. 관세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상인들에게 통행세, 통과세를 부과합니다. 상업세를 부과해가지고 재정을 확대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됐어요.
토지 조사를 해서 과세 대상을 일일이 다 찾아낸다든가 새로운 신규 과세원을 찾아서 부과한다든가 해외 차관을 들여온다든가 이런 게 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세 대상 확대하려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양반들은 힘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죠. 국민들이 싫어해요.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 동학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조세 착취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해외 차관을 들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돈을 외국 정부가 빌려주려면 이 나라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잖아요. 신용평가합니다. 근데 신용평가할 때 돈을 빌려주면 뭐가 보통 하냐면 담보가 있냐. 우리나라는 담보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물 화폐를 조달할 능력이 조선 정부에 있는가, 조세 능력이 있는가,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국이라고 하는 악화 발행 기구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1880년대 전반기에 이런 정책을 균세 정책, 그러니까 외국과 다양하게 세력 균형을 맞춰서 러시아가 함부로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관세 자주권, 예전에 무관세였다가 해관을 설치해서 저율이긴 하지만 관세를 수취하는 방식. 학교를 설립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끼어있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국가가 좋은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몽을 해야 된다는 것. 신문과 우정국도 하고 전환국도 설립을 하고 전신전기 의료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도 제한적이지만 몇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총량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한 거죠.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공장을 몇 개를 세웠는데 이 공장들이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1880년대 말 90년대 전반기에 가게 되면 이 공장들이 파산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돈은 많이 쏟아붓는데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83년도부터 엄청나게 민영 부분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관영기업, 정부가 투자해서 정부 재정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윤을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 관영기업의 사장은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관직에 따라서 그냥 이익을 내든 이익을 내지 못하든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정부로부터 그냥 봉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내적인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의 경우에도. 그래서 중국도 18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는 결정적 원인을 그런 측면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82년도에 갑자기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참 바쁜 와중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도 한성에서요. 온 국민의 그 노력을 모두 모아서 근대화 시책에 쏟아 넣어도 안 될 판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보수파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정권을 대원군에게 다시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아요. 그렇지만 한 달 만에 중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고종과 민백의 권력을 다시 돌려주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권력을 줬으니까 그만큼 조선 정부에 대한 내정 권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한 3,000명 정도 서울에 들어왔거든요.
외국 군대가 수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마음대로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조선 사이에 새로운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내용이 매우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이다, 속국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청나라는 편무적 재판권을 갖는다. 일방적으로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청나라 인민들은 청국 공사관에서 판결한다. 판결 기준도 청국 법률에 따른다는 것으로 매우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약을 개정하고자 폐기하고 싶으면 조선 국왕과 북양 대신 리홍장이 합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조약 개정을 청나라 황제와 조선 국왕이 해야지 어떻게 중국 황제가 임명한 관료하고 조선 국왕이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그만큼 서울에 들어와 있던 중국 군대, 청나라 군대 힘이 이렇게 막강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강요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아주 젊고 야심만만하고 새로운 세계를 강렬하게 희망하는 개혁적 관료들이 일부 양반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돌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 1880년대 조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고종이라든가 민비와 같은 동도 서기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긴 하지만 그 위기를 중국 정부가 보호해줘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혁의 기관차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일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 모델이 있었고 일본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옥균의 생각에는 중국 모델보다는 일본 모델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철과 석탄을 이용한 기계제 공장 생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으로부터의 강력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원인은 중국의 개입과 간섭 때문이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우리도 자주적으로 개혁 정책 추진해야 된다라고 김옥균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고종이 의외로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왜 호응했냐면은 청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보호의 강도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심해서 고종의 권한을 침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 들어가려면 경복궁 앞에서부터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서양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원세계의 경우에는 경복궁의 편전 앞까지 가마 타고 들어갔어요. 국왕 앞에서 가마에서 내려서 직접 면담했습니다. 이러니까 조선 국왕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반청을 주장하는 신진 젊고 유능한 관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면 서양 문물의 밝은 사람들, 참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참모들이 김옥균 갑신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의 경우에는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돈과 권력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단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보다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 충성,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갑신파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명계합파, 급진계합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김옥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들은 모두 독립국이다. 어느 나라를 가릴 것 없이 독립한 뒤에야 다른 나라와 화친할 수 있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으로 되었으니 참으로 수치스럽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동도 서기파, 조선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장했냐면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동도 서기론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본에 갔습니다. 1881년 2년도에요. 내가 일본에 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가리켜서 독립국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자주는 가하나 독립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주는 가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선은 중국의 속방임을 전제로 해서 내정과 외교 정책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라는 의미는요. 독립은 속방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1년도인데요.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다. 항상 중국이 착실히 보호해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는 외롭고 허약한 세력으로서 만약 큰 나라의 보호가 없으면 실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외교관, 국제관에 입각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파와 온건파가 당연히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김옥균 그룹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었죠. 근데 동도서기론자들은 40대, 50대, 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83년도부터 84년도에를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도서기론이 가지고 있는 장년의 집권층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1884년도에 일어납니다. 청불전쟁이라고 해서 프랑스하고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이 크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주둔해 있었던 중국 군대의 일부를 빼서 청불전쟁으로 투입해요. 우리가 이모군란 당시에 3,000명이 서울에 들어와 있었는데 1,500명을 빼서 청불전쟁으로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1,5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갑신파가 생각하기에 청불전쟁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인 혁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나라가 내정 간섭하지 않을 거야. 조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조선에 와 있었던 다케조에라고 하는 일본 공사가 큰 소리를 쳤어요. 일본이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그 얘기를 듣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어요. 옮기기 바로 직전에 미국 공사와 영국 영사에게 갑신정변의 계획을 털어놓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큰 대제국이 뒤에 뒷배경으로 있으면 조선 국왕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의도에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영국, 공사와 영산 모두 여기 반대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김옥균이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행했습니다. 이게 1884년도 12월 4일 날에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고요. 갑신정변 14개조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14개조이고 모두 80개 정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켜라. 청나라로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빨리 조선을 귀국시켜라. 한 것이었고 조공에 대한 조공 허례 이것도 폐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기는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인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법률을 제정해라.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라. 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번의 경우에는 내각 제도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조선 왕조의 경우에는 전제 군주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은 국왕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유능한 관료들이 결정을 하고 국왕은 사후 승인하는 정도로 물러나 있어라 라고 한 겁니다. 고종이 젊은 관료들을 매우 총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갑신정변에서는 고종 보고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직접 국정을 운영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종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국군대에게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 갑신정변에 개입하게 돼서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갑신정변 불과 3일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실패 이유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석보다는 서재필이 나중에 서재필 갑신정변의 직접 가담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일본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10년간 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96년도에 돌아와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회고한 게 있어요. 갑신정변이 매우 올바른 개혁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3일 동안 성공한 듯 보였던 혁명의 제1 큰 패인은 그 계획에 까닭도 모르고 반대하는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개혁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 대중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의 투표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서재필은 민주주의자, 시민적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10년 후에 미국 생활을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에 투신해요. 한국 정부가 외부 대신을 제안을 하거든요. 강요로 들어와서 정부 일을 해라. 그런데 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계몽, 교육과 계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급진교화당이 몰락합니다. 84년도에 개화 정책, 근대화, 서구화 이런 말 개념 자체가 조정에서 사라지게 돼요. 보수파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 10년간 개혁의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까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좀 늦게 출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열심히 달리지 않은 정적인 격변이
82년 임오분란, 84년도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도의 힘으로써 바꿀 수 있는 주체 세력들이 너무너무 약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막본, 그 쇼군을 타도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때 주도했던 그룹도 소수파였습니다. 그 소수파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웅번들이었어요. 조슈라든가 사스마와 같은 그 번들에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군대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재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8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먹고 사는데 힘이 들어서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외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데 힘든데 그런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조선은 나라도 작고 부존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옆 나라에 너무 운이 없게도 강대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너무 센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독립하고 부국하고 강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을 더 빨리 해야 된다. 좋은 선택을 더 빨리 그리고 움직이려면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의 그 독립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집권층 있지 않습니까? 국왕을 포함한 그 집권 민비 세력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종의 경우에는 개혁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조선 정부가 매우 위험할 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84년도에 갑신정변을 진압을 청나라가 해주고요. 권력을 고종에게 다시 돌려주거든요. 국가 내정상에서 보면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라를 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지럽게 하면서 개혁해야 될 필요성, 동기, 의지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1894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1894년도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하거든요. 경복궁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점령해서 고종과 민비를 인질로 잡습니다. 잡고 일본 공사관이 주도해서 당신들 이렇게 고쳐라고 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참고하여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일본의 충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상황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났는데 혹시 제가 말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너무 70년대, 80년대 조선인들의 개혁 노력을
폄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전에 그 오랜 시간 국사 시간에 들으면서 그랬지만 상당히 답답하고 눌림 같은 그런 감정이 드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개화파라고 하는 것이 개화 사상이라는 것이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 사상과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영종조 때 그렇게 실학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정치 개혁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제출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은 이제 제도화되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물적으로 하고 사상적으로 볼 때 실학 사상과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이 그만큼 뭔가 좀 혁신적이고 나라를 구할 어떤 개혁적인 어떤 시도였다 그러면 뭔가 이 개혁파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뭐 그 큰 대류 물줄기에서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 박주수라고 하는 그 인물 통해서 그냥 살짝 그뭐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실학과 개화 사상과 연결성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궁금했던 게 임오군란 때 청나라가 와서 왜 계엄군을 그 인질을 잡아갔는지 계엄군이 청나라에 그 전에 어떤 뭐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민비와 그 고조를 건들면서 반대편에 있던 계엄군을 왜 잡아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주신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사학계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 개화 사상과 개화 사상가들의 사상적인 기원을 실학 사상에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제가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실학 사상은 조선 성리학 시스템 내선 매우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긴 하지만 그 사상으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개혁론, 개화 정책이 됐든 근대화 정책이 됐든 서구화 정책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리가 약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회 혹은 새로운 제도 생각들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실학 사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유럽에서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제도, 개인의 탄생, 공화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유럽 서구 근대의 산물이지 않을까?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보다는 20세기보다는 지금 현재가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 전통적인 생각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약화되고 새로운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말씀드리면 개인주의라든가 뭐 이런 우리 전통적인 효라든가 뭐 충이라든가 이런 사상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효율을 강조하고 공정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은 조선 왕조의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화라고 하는 현상이 조선 후기 사회의 농업, 상업, 숭업 분야의 발전에 입각해서 일부 있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2000년 이후에 한국 근대사나 조선 후기사 연구사에서는 그런 입장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입장을 일부 서술하고 있지만 대학 연구 논문이라든가 전문적인 학술서에서는 그런 입장은 이미 한국사학계 내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어떤 질문? 대원군. 대원군을 왜 선택하지 않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원군이 됐든 고종이 됐든 민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대원군의 경우에는 1860년대부터 63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통치했거든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의지,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 당시에도 엄청난 서양의 군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근데 고종이나 민비는 그런 측면에서 청국의 입장에서 다루기 쉬운 존재들 아닐까?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왕권이라고 하는 건 국왕이 행사하는 것이지 국왕의 아버지가 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수렴청정 형식으로 어머니나 할머니가 일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1873년 단계에 가게 되면 고종의 나이는 이미 2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나이, 위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뺏어가지고 대원군에게 돌려줘야 할 이득이 있으면 대원군이 확실하게 청국의 말을 잘 들을 거야 라는 신호를 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택했던 거죠. 굳이 뭐 상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사실 1894년까지 강력한 내정 간섭을 청나라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선 정부가. 예,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선생님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아무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중국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 근대 쪽이 아니고 저는 현대 쪽이니까. 예. 그런데 이번이 그 선생님 말씀하신 이 나가사키에서 나오는 그 1800년대 이전에 메이지 유신 이전에 한 1500년대부터 나라 전체가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나가사키가 지금 개항이 되는 게 언제가 1570년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1630년 정도 되면 이제 동남부터 쫙 나가사키가 들어오는데 그 나가사키가 이게 형성이 되기 전에 히라도라는 데를 먼저 들어오잖아요. 네. 히라도에 히라도 들어오더니 고토 여기 예, 있죠. 히라도가 먼저 들어오는데 그 전에도 이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랑 워낙 이게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번주들이 각 번주들이 자체적으로 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동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관료가 아니고 일반 백성 중에서 그냥 애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계속 인재 교육을 시키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예, 예. 외국 서적들이 그냥 예, 번역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배운 예.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경 위주도 아니고 나가사키 위주도 아니고 전방위로 막 예. 각 지역에서 이 번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참 이 번주들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였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 대제학 땅이라든지 이황 땅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전방위예요. 예. 전국에 막 몇 개 군 현 빼놓고는 다 들어와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래 있어요. 독일 선생들이 7년, 10년, 20년씩 가르치면서 일본이 그 일본 당시에 이 사람들보다 한 10배 내지 20배 월급을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도 그거를 하는 게 그게 그 1800년대 얘기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현대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 일본 도시바라든지 뭐 도시바 쪽에 삼성 쪽에 부르잖아요 사람들을. 예. 도시바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삼성에서 한 3년만 있으면 다 배웠다고 하라 그런다. 자기는 더 가르쳐 줄 게 많은데 다 배웠다 그런다. 그러면서 아 한국은 이게 2세대 후배자들이 이게 형성이 되려면 관리가 돼야 돼. 애프터 서비스가 되는 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운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1970년, 80년뿐만이 아니고 1910년, 20년, 30년대 그 수풍댐이요. 수풍댐 만들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몇 달을 그 수리를 할 사람이 없어갖고 관리를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네, 붙잡아두죠. 네,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안 배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이 히키코모리로 들어가고 뭐 그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 일반화를 안 시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 좀 이 역사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잡아나가고 그 정보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1950년, 1956년 되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 공부해서 이제 미국을 배우러 보내요. 네. 지금 사절단이 나가듯이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나잖아요. 그럼 53년에 바로 생산성 공부해서 막 몇십 년 단위로 미국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 스케치를 배워가요. 생산 부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서 공장을 막 레이아웃 스케치를 하고 한 사람은 기록을 못하게 하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반드시 스케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로 그날 저녁에는 다 호텔에 모여서 밤새도록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봤던 거를 문장을 해갖고 쫙 계속 매일 일본어로 보내요. 그러면 그 일본어로 보낸 그 편지에 위에 도장이 한 7개 정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 과장, 차장, 부장하고 위에까지 전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생산성 본부에서 보고는 계속 몇 차 단위로 가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자료를 보면 정보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하고 이 본 것이 최근까지 제가 보면 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 인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참 강의를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역사 공부를 좀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다국적적인 시야를 영어도 지금도 영어만 너무 중시하지 말고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각도에서 현재도 좀 움직이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선생님 저도 그 말씀에 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본 상황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 아는 것 이상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일본은 자료 보면은 계속 이때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 조선 인삼 얘기가 나거든요. 예, 조선 제장에서 제일 돈이 되는 건 인삼이기 때문에 이 조선 인삼을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재배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제정 쪽에서 하여튼 인삼이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조선 제장. 그쪽은 제가 잘 정보 분야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